2025년 2월 13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오늘로 이스라엘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496일차, 그리고 휴전이 시작된 지 25일차를 맞이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휴전이 시작된 지 25일 만에 깨지기 직전의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가자지구의 하마스는 왜 이러는 것인지, 그리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관련해서 연일 쏟아내는 발언들이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도널드 트럼프의 구상은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이스라엘 투데이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주일간의 이스라엘 뉴스, 우리 이유진 PD가 전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9일부터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간의 이제 휴전 1단계가 시작이 되면서 지금까지 모두 5차례 이스라엘 인질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2월 8일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인질 3명이 석방이 됐는데, 이전에 그 석방되었던 인질과는 다르게 이번에 석방된 3명의 인질들의 상태가, 특히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난리가 났는가 본데, 상태가 어느 정도 안 좋길래 이렇습니까? 일단 이번에 귀환한 이스라엘 인질 3명이 이제 52세 엘리 샤라비, 그리고 34세 오르 레비, 56세 오하드 벤 아미로 모두 남성이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인질들의 상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실제로 하마스 차량에서 내릴 때부터 굉장히 굶주린 상태였다고 하고, 하마스 요원들의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로 기력도 없고 걷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초기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는 조금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심각한 영양실조로 그전에 대비해서 체중이 약 30%가 감소를 했다고 하고요. 심각한 근육량 감소, 심혈관 기능장애, 소화기능 문제, 우울증, 불안 등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하마스를 완전히 소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노의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하루빨리 남아있는 인질들을 모두 데려와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질 협상에서 정부의 대응을 좀 비난하는 그 격한 시위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인질들의 상태에 대해서 홀로코스트 생존자 같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지금 우리의 인내심이 곧 바닥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끝날 때쯤에 이제 연합군들이 그 유대인들이 갇혀 있었던 포로 수용소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발견된 그 유대인 포로들의 모습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이번에 그 돌아온 인질들의 모습이 딱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홀로코스트 생존자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됐는데, 당연히 뭐 이스라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노가 치솟겠죠. 특히 가족들도 그렇고. 도대체 가자지구에서 억류되어 있는 동안 이 인질들이 어떤 취급을 당했길래 이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된 걸까요? 보도에 따르면은 그 인질들이 있었던 곳이 터널인데 어둡고 공기도 뭐 없고 빛도 없고 환기도 안 되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슬에 묶여서 서 있거나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지금 최근에 이제 석방될 무렵에 돼서야 하마스가 그 사슬을 풀어줘서 다시 걷는 연습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음식도 이제 거의 먹지도 못했고, 샤워 같은 경우는 몇 달에 한 번씩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때는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만 용변을 볼 수 있게끔 허락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납치 기간 동안에 인질들은 전부 맨발로 계속 다니다가 이번에 토요일에 풀려날 때 돼서야 이제 겨우 한 번 신발을 신게 된 거라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하마스에게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상황들이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는 굉장히 큰 파장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인질들의 건강 상태와 그들이 그곳에서 겪은 그런 고통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브래드 포커스라는 프로그램에서 하마스는 절대로 살려두면 안 된다. 하마스는 반드시 완전 박멸해야 되고 소탕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제가 그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풀려난 그 인질들, 물론 뭐 아직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 나머지 인질들에 비하면 그래도 풀려난 게 다행이긴 하지만,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인질들이 돌아온 뒤에 더 안타까운 그런 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언론에 따르면은 첫 번째로 52세 엘리 샤라비는 이스라엘에 돌아온 뒤 첫 번째로 가족을 먼저 만나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 샤라비는 이번에 석방될 때까지 가족들에 대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샤라비의 아내와 그 두 딸은 이미 그 지난 10월 7일에 하마스의 그 공격으로 키부츠 자택 안전실에서 목숨을 잃었었고, 그리고 함께 납치되었던 형 요시조차도 그 가자 지구에서 사망을 했었는데, 그 사실을 이번에 듣게 된 샤라비가 굉장히 큰 충격에 좀 빠졌다고 하는데요. 여기 마찬가지로 34세 오르 레빗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족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한 상태로 이번에 귀환을 했는데, 아내가 이미 10월 7일에 하마스에 의해서 살해가 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고, 홀로 남아있던 3살배기 아들을 이번에 제외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석방된 이 인질들이 여러모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후유증, 트라우마, 이게 아주 굉장히 심각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이스라엘 당국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이 솔루션을 준비하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참 끔찍한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월 10일 날 하마스가 그나마 그 전에도 인질들을 찔끔찔끔 석방시켜 주다가 2월 11일 날 갑자기 더 이상 이제 인질 석방을 안 해주겠다, 무기한 연기하겠다 이러고 나섰습니다. 이 왼수 같은 하마스 왜 그런 겁니까? 이제 하마스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그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이스라엘이 가자 북부 주민의 귀환을 지연시키고 총격을 가했다. 그리고 가자 지구 여러 지역에서 구호품 지급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을 했고, 오히려 하마스가 지금 하고 있는 인질 석방을 연기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오히려 휴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러는데, 지금 하마스 쪽에서는 가자지구로 들어오는 그 구호물자를 좀 막고 있다, 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안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전혀 아닙니다. 지금 구호물자 트럭 운송을 좀 담당하는 한 고위 구호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일단 가자 지구에는 현재 인도적 위기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휴전 합의 이후로는 매일 약 600대 정도가 되는 그 구호 트럭들이 가자 지구로 수송이 되고 있고, 가자 지구 내에는 지금 식량이 풍부한 상태이다라고 말을 전했고요. 그 해당 고위 관계자는 오히려 하마스가 지금 이 인도적 지원을 가지고서는 인위적인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게다가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또한 휴전 이후로 가자 지구로 들어오는 지원이 상당히 늘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모두 하마스의 주장과는 굉장히 상반된 그런 증언들이었습니다. 그 가자의 식량이 그 정도로 들어가는데도 이스라엘 인질들은 이번에 나온 그 인질들 상태만 봐도 심각한 영양 실조 상태로 이제 굶겨진 것을 봤을 때 인도주의적 책임이 오히려 하마스 쪽에 물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 하마스의 일방적인 그 석방 연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났어요. 15일까지 나머지 인질들 지금까지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15일까지 나머지 인질 모두 다 석방해라. 안 하면 휴전이고 뭐고 없다. 심지어는 하마스를 향해서 지옥이 펼쳐질 것이다. 지옥이 펼쳐질 것이다. 지옥이 쏟아질 거다. 15일이면 내일 모레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휴전을 취소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지 뭐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15일이 되면은 그 내가 말한 지옥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미국 개입에 대해서도 말을 좀 아꼈습니다. 그리고 인질 석방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2~3명씩 찔끔찔끔 내보내는 거 말고 그 토요일 15일 그 당일에 전부 남아있는 인질을 돌려보내라라고 단호하게 말했는데요. 이에 합세해서 네타냐후 총리도 토요일까지 인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가자 지구에서 다시 전쟁을 재개할 것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15일이면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이제 다음 내일 모레 토요일 얼마 안 남았는데 정오까지라고 했어요. 정오면은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6시쯤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날 좀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오후 6시에까지 나머지 인질들이 모두 좀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좀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정말로
인정사정 봐줄 거 없죠. 지옥의 불을 아주 그냥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럴 때를 위해서 지금 또 이스라엘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재 카치 국방장관은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지시를 한 상황이고요. IDF는 네타냐후 총리의 지시에 따라서 가자 내부와 그 주변의 병력을 집결하고 추가 병력을 남부 사령부에 배치해서 해당 지역의 방어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전투 병력과 작전부대 휴가를 연기했다고 월요일에 IDF 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하마스는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화가 나서 다 내보내라 그랬으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인질들 야야 큰일 났다 우리 다 지옥에 빠질지 모르니까 나머지 인질들을 다 불러 모아라 빨리 풀어줘야 된다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 우리도 한번 맞짱 뜨자 이렇게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뭔가 준비하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하마스는 그 전에 있다 IDF 측에 당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려를 먼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쟁이 재개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면서 고위 간부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해라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몇몇 고위 그 하마스 간부들은 IDF가 기기를 통해서 자신을 추적하고 또 이제 암살하려 한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미리 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하마스는 현재 IDF 움직임을 감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특수부대나 아니면 기타 작전부대가 침입할 경우를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감시 작전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휴대폰 끈다고 해서 못 찾지 않아요. 하여튼 이번에 아주 뜨거운 맛을 봐야 되는데 이런 와중에 후티는 또 왜 이러는 겁니까? 얘네들도 지금 뭐 또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후티 수장인 압둘 말리크 알 후티는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를 지키지 않고 다시 가자 지구에 들어와서 전쟁을 제기한다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사실 지난달 가자 지구 휴전이 시작이 된 이후로 후티도 공격 중단을 선언하면서 그 홍해 항로도 안정을 지금 되찾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가자 지구 휴전이 파기가 되고 다시 그 전쟁이 재개가 되면은 후티도 항로 위협을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의 그 집단 이주, 이집트나 요르단으로 이주시켜야 된다 이런 그 방안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그 이후에 어떤 얘기 또 했습니까? 네, 요르단과 이집트가 이제 그 미국에서 원조를 많이 받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주민 이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 두 나라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원조를 보류할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가 엄포를 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가자 지구를 떠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가자 지구가 재개발된 이후에는 돌아올 권리를 갖게 되느냐라는 질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단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팔레스타인 주민 이주가 일시적인 이주가 아니라 영구적인 이주임을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못을 박았습니다. 잠시 비켜달라 이게 아니라 아예 뭘 떠나라 이 얘기인데 그러면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과 지금 만나서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 이주 문제를 놓고 구체적으로 이제 좀 뭔가 얘기를 했나 봐요. 결국 그렇게 될 모양인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1일에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이 요르단 국왕은 그 전에부터 계속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거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요르단이 가자 지구의 어린이 2,000명을 우선적으로 그래도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그 이주시키려고 한 팔레스타인인의 수가 200만 명인데 여기에 비하면은 거의 0.1%로 굉장히 작은 수치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어느 정도의 수용 의사를 지금 내비친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제 물고 트는 거예요. 우선 네. 2,000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점점 이제 숫자가 늘어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스라엘 북쪽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헤즈볼라하고 휴전 중인데 지난 2월 9일부터 IDF가 시리아 국경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휴전인데도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헤즈볼라가 그 무기 제조랑 무기 밀수를 통해서 이스라엘과의 휴전 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인데요. IDF는 2월 9일에 레바논 동부의 베카 계곡에 위치한 시리아랑 레바논 사이를 연결하는 지하 터널을 공습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해당 지하 터널이 헤즈볼라가 무기를 밀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터널인데 그 전에도 IDF 측에서 공습을 했었던 터널입니다. 근데 이번에 복구 시도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IDF가 다시 한번 공격을 한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또한 헤즈볼라 측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탄약 시설과 발사대도 발견을 해서 추가적으로 함께 공습했다고 IDF가 밝혔습니다. 같은 날 IDF가 그 시리아의 남부 지역을 공습하는데 거기가 바로 시리아에 있는 하마스의 무기 창고라고 그래요. 하마스의 무기 창고가 시리아에도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제 2월 8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시리아 남부 지역에서 IDF가 하마스 무기 창고를 공습한 일이었습니다. 이 무기 창고는 시리아 남부 다이르 알리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요. 이제 IDF 측 주장에 따르면 하마스가 이란의 지시로 시리아를 이용해서 테러 작전을 이제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IDF는 이러한 안보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작전들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준 PD가 지금까지 그 소개한 이스라엘 뉴스는 우리나라의 그 언론이나 뉴스에 나오지 않는 그 진짜 이스라엘의 언론사, 이스라엘 언론사 그리고 국제 언론사들이 깊숙이 다루는 그 뉴스들만 좀 찾아서 이렇게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죠. 네. 네, 계속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저는 2부에서 조현영 기자와 함께 또 나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현영 기자와 함께 뉴스의 핵심으로 한 발자국 더 깊게 들어가서 자세히 물고 뜯고 씹어보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석 이슈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앞서도 저 이유진 PD가 잠깐 소개를 했는데 2월 10일에 하마스가 갑자기 이스라엘 하고 그 휴전 약속 이스라엘한테 휴전 약속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질 석방을 무기한 연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이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뭔 엑스소리야 15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나머지 인질들 모두 풀어주지 않으면 지옥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엄포를 놨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트럼프가 얘기를 해도 하마스는 나머지 인질들 한꺼번에 풀어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트럼프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 토요일 날 정오까지 다 석방하라 하기 하루 전에 이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생존자들 보니까 이건 뭐 아까 이유진 PD가 얘기한 것처럼 그 홀로코스트의 사진 장면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트럼프는 마음을 굳힌 거예요. 그리고 인질을 빨리 찔끔찔끔 내놓는 게 지금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이제 진도를 뽑아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이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가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인질은 없다고 생각하고 아마 대공수에 들어갈 겁니다. 이스라엘한테 그린라이트를 때릴 거예요. 공격해. 이 사실상 공격 명령이에요. 이거는. 그게 뭐냐면 그래서 현재 매체를 보면 IDF도 지금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수순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거고. 근데 배경은 이래요. 지난 이제 시계바늘 한 9달 전후 들어가면 트럼프 인수위 기간 중에 바이든의 어떻게 보면 졸속 휴전안을 트럼프가 그걸 받고 이스라엘한테 압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정치권이 굉장히 요동이 쳤어요.
그 당시에 벤그리브 뭐 이런 극우 장관 뭐 좀 강성 보수 인사들이 내가 칼퇴하겠다고 그러고 여론도 굉장히 동요가 심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국민 대부분은 끝까지 전쟁을 지속하고 하마스 박멸인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믿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거 바이든 표 그 졸속 3단계 그걸 갖고 오니까 뭐지 약간 당황스러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뭐 감독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바이든이 끝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족쇄 즉 유엔 안보리의 이제 반이스라엘 그 결의안 통과 때문에 된 거거든요. 요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복을 한 거고 트럼프도 이 분위기를 보고 그냥 내가 이거 공치사 할게 하면서 내가 압박해서 한 것처럼 해놓고 이스라엘 입장을 좀 대변해 준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국내 여론에서는 트럼프의 행보를 대변해주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때문에 그렇더라. 결의안이 통과되면은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해도 안보 결의안은 조약의 성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을 수가 없어요. 유엔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그 졸속 퓨전을 받아들인 거고 두 번째는 이른바 이게 바로 트럼프식 힘에 기반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피스 트루 스트렝스라고 이게 레이건 대통령의 그 캐치프레이즈였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걸 직접 신청한 거예요. 우리가 휴전 협상을 하겠다. 하지만 안 지키면 내가 무력 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하마스한테 명분을 주는 거죠. 휴전 협상해가지고 다 인질 풀어줘. 안 그러면 지옥불을 구경시켜 드릴게. 이거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힘을 보여주는 차례라는 거죠. 그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는 협상을 원했지만 인질 상태를 보니 홀로코스트 생존자 같다. 이게 바로 큐사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제 무력을 쓸 때야 하면서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한테 이제 얘기를 그린라이트를 준 거고 여기서 가장 멍청한 애가 누구냐면 하마스예요. 하마스가 지금 오판하고 있거든요. 그 바이든 표 그 졸속 휴전을 덥석 이제 트럼프가 이제 윤허를 한 것이죠. 오케이를 하니까 어프로브를 하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트럼프도 바이든과 별거 다를 게 없네 하면서 배짱 튀긴 거예요. 또 옛날처럼 또 인질 협상 가지고 찔끔찔끔 주고 뭐 이것저것 받아내고 또 상대방 애달게 만들고 과거에 했던 방식이거든요. 이게 2014년도도 이 짓거리 했고 과거에 계속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오바마 행정부장 시절에도 그랬는데 요번에 트럼프가 이제 확실히 이제 템포를 끌어당긴 거죠. 야, 요번 주 토요일까지 다 데리고 와. 없으면 이제 지옥불이. 그럼 지옥불은 이제 IDF가 들어가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한편에 이스라엘한테는 뭐 뉴스에 잘 나가겠지만 이미 선적 지연된 군수 물자 다 풀었고요. 그다음에 10억 달러의 군수 지원을 지금 보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전쟁 이제 제대로 이제 무장하고 붙겠다는 얘기예요. 완전 평정 들어가는 거죠. 토벌전 들어가는 게 입에 가시권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트럼프가 이런 행보는 누구 보고 하라는 거냐면 중동이 오디언스예요. 내가 하는 거 봤지? 내가 협상할 때 말 잘 들어. 안 들으면 이제 지옥불이야 무조건. 이거를 지금 이런 이제 내러티브를 지금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동 국가들한테 이걸 보고 좀 긴장을 좀 하라라는 게 트럼프의 또 숨은 또 세컨더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그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마스가 나머지 인질들 풀어주지 않으면은 지옥의 불을 이제 보게 해주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풀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의 불이 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트럼프도 갑갑해지니까 그렇죠. 요번에 한번 이제 본보기로 한번 제대로 보여줄 것 같다 이런 얘기 있네요. 제일 만만한 게 하마스거든. 지구상에서. 얘는 뭐 도덕적 그 결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고민할 게 없거든. 하마스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 첫 바다로 제대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 화면을 보니까 이 하마스 애들이 그 인질들 풀어주는 장면을 보니까 하마스가 타고 온 그 막 그 밴 같은 것도 있고 멀쩡한 차들이 많더라고요. 멀쩡한 차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인질들을 갖고선 조리돌림을 한 거예요. 막 선동에 도구로 쓰고 막 인질을 하면서 막 인질을 완전 좀 약간 보면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사람을 완전 무슨 송장 취급하듯이 하고 우리가 마치 베풀어서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심리전 장면을 묘사하는데 아마 여기에도 아마 트럼프가 좀 꼭지가 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아직도 부셔야 버리고 이 파괴해야 될 이 하마스의 잔재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지구하고 그 서안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 나가라, 이주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가 쫓아내기 전에 너네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떠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더 나가서 이스라엘의 카츠 국방장관이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을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탈출하려면 안전한 통로가 확보돼야 되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지금도 아직
살아있는 전쟁터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비 트랩도 많고 좀 굉장히 위험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로 확보는 어떻게 보면 군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자유로운 이주 탈출을 갖다가 도모할 것이냐? 그럼 활로를 이제 확보해 드려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루트는 가자지구 인근 엘리어트에서 250km 떨어진 라몬 공항을 통해서 이제 해외로 나가는 항공편을 통해서 나가는 게 첫 번째 이제 방안이고, 두 번째는 그 근처에 있는 에시도드 항구에서 지중해 해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해상이랑 이제 항공 두 가지의 이제 초이스를 이제 좁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안전하게 이제 활로를 확보하려면은 군이 투입이 되고, 아니 일종의 수송 작전이에요 이게. 그래서 군이 안전 책임한다 해서 여기에 대한 작전 초안을 이미 제시한 걸로 이스라엘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어서 카츠 국방장관은 뭐라고 했냐면 최종 기착지,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면 어디로 나갈 거야 됩니까? 최종 기착지로서 스페인, 아일랜드, 노르웨이가 적합할 것이라고 콕 찍었어. 이 세 가지 국가를. 왜 하필이면 스페인, 아일랜드, 노르웨이입니까? 스페인, 아일랜드, 노르웨이 국가가 어떤 국가냐? 지난해 10월 7일 그 가자 전쟁이 한참일 때 스페인, 아일랜드, 노르웨이가 이스라엘 보고 인종 총소, 아하. 민간인 학살, 전쟁 범죄, 네트냐후 구속시켜야, 이거를 갖다가 엄청 떠들었거든. 엄청 착한 척하면서, 자기는 깨끗한 척하면서, 쟤네들은 이게 뭐 스펜서 교수도 얘기했지만 역사상 가장 인도적인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막 이런 막말을 해버리니까 오케이, 우리는 악당이라 치고 카츠 국방장관 말, 그럼 너네가 받아, 너네 착하니까 난민 받으라 이거죠. 그러면서 가자 난민을 받아들인 것에 주저함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이제 꼬집어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카츠 국방장관도 이제 복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국제사회에 대해서. 이거 그 에일랏이라든가 에일랏에서 가까운 그 라몬 공항이나 아니면 아시도스로 이렇게 통해서 두 군데를 통해서 한쪽은 비행기로 실어내고 또 한쪽으로는 배로 이렇게, 이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준비되고 있군요. 근데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페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광화문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도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현수 막 붙여놓고 네타냐후 구속시켜야 된다라고 막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안 되니까 그 사람 집에 보내야죠. 그 사람 집에 보내야죠. 그리고 가택연금. 같이 살라 그래야지 데리고. 그렇죠. 자, 가자지구 주민들 중에는 이미 7호차 가자지구로 떠난 사람도 있고, 또 지난주에도 그 얘기하셨어요. 이미 이집트 카이로에는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빠져나와서 정착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 서안지구에 있는 사람들 자발적으로 이주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인 이 가자지구 주민들, 팔레스타인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신에서는 왜 우리가 고토를 떠나느냐, 팔레스타인의 입장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MZ 세대들에 대한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통계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팔레스타인 정책연구소 PSR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단체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자체의 정책연구소인데, 여기서 가자 주민 18세, 29세 사이에서는 44%가 해외 탈출을 하고 싶다. 그리고 가자 주민 전체는 31%가 해외 탈출을 고려 중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자료가 언제 나온 자료냐면 10월 7일 이전입니다. 그럼 전쟁을 겪기 전인데도 44%면 지금 전쟁 상황이고 폐허가 돼 있고 사실상 건물이 위험 지역이에요. 들어가면 무너질지도 모르고 폭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10월 7일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아마 60% 이상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자를 떠나고 싶은, 자발적으로 떠나고 싶은 팔레스타인 주민은 거의 뭐 과반을 넘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분석일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건 10월 7일 전에 나온 조사인데, 특별히 선호하는 나라는 어디냐? 1번 터키, 그다음에 독일, 캐나다, 미국, 카타르 순입니다. 근데 정작 당사국인 터키, 독일, 캐나다, 미국, 카타르, 이 나라들이 받아주겠냐고요. 다 싫어하죠. 다 싫어하지. 예.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시리아 난민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또 가자지구 난민까지 받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하기야 뭐 10월 7일 전쟁 이전에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렇고 그곳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 미래가 없어요. 미래 없죠. 미래가 없으니까 거기를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가운데 그 IDF가 가자지구 안에서 이 하마스의 내부 문건을 입수했는데, 하마스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을 못 가게 하려는
그런 그 문건들, 그런 계획들이 발각이 됐다고요? 예,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왜 못 가게 하느냐. 첫째는 가자 주민을 인간 방패로 쓰기 위해서 소위 얘기해서 이제 인도적 지원팔이 그다음에 시체팔이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소모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국 주민들을. 둘째는 뭐냐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인구 구성과 밀접한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련 IDF가 그 입수한 문건을 이제 테러 정보 분석 센터가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ITIC라는 그 싱크탱크가 보니까 이게 왜 못 가게 하냐면 병력 자원 유지 차원에서 그래요. 그럼 PSR 아까 인용했던 그 자체 팔레스타인 그 인구 조사를 보면은 가자 주민의 절반 이상이 18세 이하입니다. 그리고 전체 주민의 70%가 30대 이하예요. 이른바 징집 가능한 연령, 밀리터리 에이지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없으면은 지하들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들이 빠져나가면 이제 하마스도 이제 뭐 병력이 없죠. 계속 죽어나가니까. 그러니까 이걸 잡아두기 위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른바 자국민 뭐 하마스 선동기구가 이제 2023년에 발간한 명령서 이게 입수한 자료인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게 주민들 대상, 청년 대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국외 망명은 젊은이들의 한낱 신기류에 불과하다. 가자지구 이탈은 불명예 쓰러운 행위.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적으로 아니오시다고. 막상 가자를 떠나게 되면 서구 문명의 유혹과 질병에 시달린다. 그 다음에 엄청난 정신병을 겪을 것이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그리고 해외의 삶은 망상에 불과하다. 그리고 해외 이주는 도덕적 타락이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아예. 그러니까 또 이런 주장도 합니다. 이주 탈출을 꿈꾸는 주민들은 시온주의자의 농간에 놀아나는 것 하면서 진짜 연일 가스라이팅 하는 거다. 여기 안에 있는 게 이게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폐허가 됐고 미사일 완전 그 지뢰밭인 동네를 그런 식으로 이제 심리 공작을 24시간 한다고 연구기관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스 입장에서는 같이 죽자의 얘기예요. 그렇죠. 남아 같이 죽자. 1947년에 이스라엘이 그 독립을 앞두고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아랍 사람들한테 선택의 그 여지를 줬어요.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면은 너희들한테도 이스라엘 시민권을 줄 테니까 아랍 사람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고 우리 유대인들하고 같이 살래 그랬더니 싫다 그러고 뛰쳐나간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그 요르단에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그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이나 서안지구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아마 마지막에 그 이 선택의 시간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하마스도 싫고 외국 나가는 것도 싫고 이스라엘 시민권 받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 그럼 너희들도 그 대신에 우리한테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의무를 갖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아마 이런 시간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앞서 그 이유진 PD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이 만났어요. 만난 이유는 가자지구 주민 또는 뭐 서안지구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좀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 압둘라 2세가 뭔 소리냐고 우리는 이미 벌써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틀 전이죠. 하루 전인가? 정상회담이 있었죠. 트럼프랑 요르단 국왕이랑.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원조를 언급하면서 가자 주민 수용을 이제 요르단에 압박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요르단은 미국으로부터 연간 한 17억 달러 작년 기준의 그 원조를 받고 있어요. 17억 달러를.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빌미 삼아서 이제 가자 주민 받아라, 난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안 받으면 이제 원조 까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압둘라 국왕 그 기자 그 회견 장면을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압둘라 국왕은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민 받아라 하니까 이집트와 협의 중이다. 주변국에 있으니까 협의해서 받겠다라고 핑계를 대다가 또 이제 트럼프가 압박을 합니다. 받아. 그랬더니 트럼프가 이집트와 따로 얘기 중 그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집트랑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 이집트도 받아들일 거다라고 또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르단 국왕은 그 아랍 연맹과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사우디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하자고 한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 사우디 리야드에서 MBS 국왕이죠. 아랍 연맹하고 이 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하자고 또 얘기하면서 초청장에 아마 나갈 것이다라고 또 얘기해요. 그러자
트럼프가 또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때서야 이제 요르단 국왕이 이미 2천여 명의 가자 지구의 소아암 환자를 우리가 돌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2천 명의 소아암 환자가 나온 것이죠. 이쁜 척을 하는 거죠. 트럼프한테 우리도 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랬더니 갑자기 트럼프가 그래 잘했네 하면서 그래서 주민 얼마 받을래 또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트럼프식 협상 방식이에요. 야, 그냥 막 밀어붙이는구나. 1대1 협상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양자주의 협상 방식이라고 전문 용어로 바이레터럴이라고 하는데 이게 트럼프 일기 때 어떻게 했냐면 감독님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나프타라고 있었어요. 북아메리카 그 무역협정이라고 멕시코, 캐나다, 그다음에 미국이랑 이게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한테 불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깼어요. 깨가지고 만든 게 이제 USMCA라고 새로운 자유무역 협정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1대1로 캐나다를 상대합니다. 캐나다가 이 조건 못 받겠어 안 해. 그래 하지 마. 왜냐면 미국이 최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소비자가 갑이에요. 미국이 갑이란 말이에요. 트럼프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럼 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랑 또 협상합니다. 멕시코도 조건이 너무 해서 못 받겠어요. 하지 마. 그러니까 트럼프가 캐나다 또 온 거예요. 과거 조건보다 더 안 좋은 조건으로. 왜냐하면 소비 시장을 이거 못하면 시장을 침투를 안 하면은 캐나다 망하거든요. 그래서 싹싹 빌면서 들어왔어요. 과거 조건보다 더 안 좋은 조건으로.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사인해. 사인했어요. 그러니까 멕시코가 이러면 나 왕따 될 것 같은데 해서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USMCA가 됐는데 그 당시 예배 조항이 뭐냐면 미국이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협상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언제든지 깨고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언론에서 미국 언론이 이렇게 했어요. 멕시코랑 캐나다가 짜고 미국을 2대1로 압박하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1대1로 각계격파를 시킨 겁니다. 이런 식으로 1대1 협상이에요. 지금 중동에서 뭘 하고 있냐면 트럼프가 약한 요르단부터 건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집트 건들고 사우디 건들고 순서적으로 계속 뺑뺑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MBS 사우디가 지금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다자주의로 가자. 머틸레러를 해가지고 아랍연맹이랑 트럼프랑 이런 구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안 속죠. 그래서 깨고 필요 없고 1대1로 와. 될 때까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회견장에서 또 자꾸 가자지구 언젠가는 개발될 거야. 시간 많아. 이거 막 계속 버티고 있어요. 들어오라 이거죠. 그러니까 1대1 협상으로 들어오라는 건데 현재 이집트도 그렇지만 아까 요르단도 그렇지만 이집트는 15억 달러의 원조를 받고 있어요. 이거 깎으면 이집트도 들어와야 돼요. 1대1 협상장에. 그리고 순위파 수장인 사우디조차도 미국한테 지금 군사 원조를 받고 있고요. 뭐 패트리엇 포대, MD 등등 미국산 무기를 사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평화적 원전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미국이 언제든지 이걸 어긋장 놓을 수 있어요. 핵 그 통제권을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레온시티 성패도 걸려 있고요. 또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금 배럴당 70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면요. 거의 이게 채산성이 떨어져요. 그 트럼프가 이걸 셀가스로 또 압박할 수 있어. 그러니까 1대1로 붙으면 다 약골인 거야. 단체로 붙어야 트럼프랑 어떻게 이게 좀 세력 균형이 되는데 1대1로 붙으면 다 이제 트럼프한테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과거에 그 나프타 깨는 방식으로 지금 중동을 지금 요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같은 경우 또 중동 정책이라면 또 약방의 감초처럼 나타나가지고 또 막 반유대 이국가 해법을 떠들지 않습니까? 지금은 입 다물고 있어요. 왜? 유럽도 트럼프랑 정산할 게 많아요. 나토 문제, 러시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트럼프랑 해결할 게 많기 때문에 함부로 중동 정책에 못 끼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양자 대결 방식이 지금 중동 질서를 지금 다시 재정립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현장입니다. 예전에 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사우디 가가지고 빈살만한테 원유 좀 증산해달라, 더 기름 좀 많이 뽑아달라 그랬는데도 아주 보기 좋게 거절을 했거든요. 그 사우디가 그때는 그랬었다고 미국 대통령한테. 근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막 MBS 도망다니고 있어요, 다들. 그래서 지금 일바따로 걸린 게 요르단 공항인데 그 기자회견 보면은 막 교장 선생님한테 막 그 혼나는 그 학생 중에서 혼나는 이제 학생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요르단 공항이. 그 받아 막 그랬어요? 아니 거기서 오케이 그냥 뭘 떠들든 그럼 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 다 받을 거야 막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 열 잡는 얘기거든요. 결론부터 얘기해요 그냥. 그러니까 그 이집트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이집트 괜찮아. 사우디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사우디도 막아버리고. 네. 물론 이제 뭐 그렇게 해야 또 압둘라도 뭐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변명거리는 다 생겼어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중동 질서가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지 몰랐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현되는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가자지구 평정도 그렇고 뭐 이거 가자 주민도 그렇고 뭐 전쟁 하마스와의 협상도 그렇고 결국에는
우리 네트냐후 총리의 방향성과 트럼프의 대통령의 중동 정책의 방향성 거의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구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솔루션들 중에 이 하마스는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까불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분석 이슈 또 알아보도록 하죠. 예, 이번에는 하마스와 이제 이스라엘이 휴전을 하면서 이스라엘 인질들이 석방되고 그것도 아주 찔끔찔끔 뭐 3명, 뭐 4명, 2명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대가로 그 이스라엘 인질들이 풀려나는 대가로 이스라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이 엄청나게 몇십 배로 지금 풀려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풀려난 팔레스타인 죄수들 풀려나자마자 이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아주 성대하게 영웅 대접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서 이번에 풀려난 이 교도소에서 풀려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 엄청난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래요. 왜 주는 거고 얼마나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1차 협상에 따라서 이제 734명의 테러범들이 석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 734명에 대해서 이른바 테러연금, Pay for Slay라고 하고 미지급 급여를 총액으로 1억 4천만 달러를 이제 피해 당국이 지급하는 거예요. 이른바 테러연금이죠. 그 기준은 뭐냐? 테러의 강도, 그다음에 그 수감 기간, 결혼 유무, 직계 존속, 부양 가족 숫자에 비례해서 피해 당국이 책정해서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석방되는 총 734명 중에서 한 절반 수준이 한 316명을 얼마나 수령하냐? 하나로 환산하니까 한 수억 원 정도 받는다고 해요. 한 사람당? 예. 야, 734명 중에 316명은 수억 원을 받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보상,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면은 석방 이제 테러 이제 체포돼서 들어가면 그게 일종의 근속 연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가족 숫자, 그다음 몇 명 죽였냐, 뭐 등등 이런 거 그들 테러 그 인사 국가표가 있나 봐요. 요걸로 기준 책정해 보니까 절반 이상이 수억 원 정도 지급받는다라고 이제 현지 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1억 4천 달러면 1억 4천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한 2천억 원 정도 돼요. 그렇죠. 이 2천억 원 원래 그 트럼프 일기 때 이렇게 그 팔레스타인 그 죄수들 테러리스트들한테 주던 그 보상금 연금 같은 거 이거 그만둬라 하고 트럼프 일기 때 그 다 금지시키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제 Pay for Slay라는 그런 이제 테러 연금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테일러 포스 액트를 이제 입안을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들어보면 그건 뭐냐면 테러 유족 연금에 대해서 이제 보이콧을 하고 금융 제재를 거는 법이에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 이걸 유명무실했어요. 집행도 안 했을 뿐더러 또 피해 당국도 금융 제재이기 때문에 이걸 우회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대신 우체국을 통해서 이렇게 연금을 이렇게 수령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이런 조치로 해서 당시는 이걸 갔다 와야 이제 그 서한 가자지구도 마찬가지고 테러를 해야 그 동네에서는 이제 사람 대우받고 이제 출세에 이제 등용문이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자마자 미국의 그 법무부에서 1년 반 전에 있었던 2023년 10월 7일 날 그 하마스의 그 대학살 이것과 관련해서 이 대학살했던 그 테러 세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범인들을 좀 색출하고 또 그 문제 근본적인 것들을 좀 조사를 하는 거를 다른 거 다 미뤄두고 이거부터 먼저 해라. 아마 이렇게 우선순위로 그걸 하려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그 2023년 10월 7일 대학살 때 희생된 사람들 중에도 미국 국적자도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렇게 나서는 거겠죠? 예, 미국 국적자가 27명입니다. 와, 그렇게 많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확실한 보복은 해야죠. 피해 보상을. 그래서 새로 취임한 이제 펜 봄디 법무장관이 법무부 산하 안보수사부 소속 검사 전원을 법무부 차관 지휘 아래 이제 합동 태스크포스를 결정했어요. 조인트 태스크포스 17인데 이게 뭐냐면 10월 7일을 상징해서 이제 17인데 JTF 10-7 이제 수사팀을 이제 꾸린 거예요. 이게 이제 우선순위로 딱 집행이 됐는데
그 명령서를 딱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 10월 7일 학살 배후 하마스는 물론 하마스를 지원하는 국내외 테러 지원 단체 및 국내 반유대 범죄 단체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럼 이 JTF-10-7 수사팀은 이스라엘 당국과 협조해서 잔존 하마스 수뇌부 모두 체포해서 미국 법정에 세운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당국과 협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국민 27명도 희생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민만 우리나라 희생된 걸 알고 있는데 사실상 미국 부처자가 27명이기 때문에 이건 이걸 좌시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나온 거니까 이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사 대상이 누구냐? 운나죠, 운나. UNRWA 수사 대상인 겁니다. 이미 시나르나 이런 지도부는 많이 죽었고. 죽었고 남아 있는 사람도 다 추격한다는 얘기예요. 운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조력자니까 이건 밀바닥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난 그 과거 1년 동안 이제 미국 명문대 아이비리그 캠퍼스에서 이제 반유대 팔레스타인 폭도도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도 수사 대상이에요. 오호. 얘네들도 수사 대상이고 또 JTF-10-7 수사팀에 누가 들어가냐면 이제 법무부 산하기관 뭐 수사기관 FBI는 당연히 들어가고 미 국방성, 재무성, IRS, 국세청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국방성이야 뭐 국방성이 투입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안보 자산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얘네 테러범 색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보 자산 쓴다는 얘기는 뭐냐? 뭐 델타 포스나 네이비시나 이런 특작 부대를 보내가지고 다 생포하겠다는 거예요. 전 지구에 있는 하마스 관련된 모든 단체는 다 색출하겠다는 거예요. 국방성을 동원해서. 그 다음에 뭐 첨단 뭐 위성 장비 다 동원하겠다는 거예요. 국방부를 쓰겠다라는 얘기는 협조하는 거고. 재무성이야 뭐 금융 제재니까 당연히 거쳐가는 부서인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IRS 국세청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세청을 동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마스 재정 지원 총책 등 모든 단체, 유관된 모든 단체 국내외 자산 압류를 추적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마스에 직간접적으로 돈을 지원했거나 뭐 그런 단체도 문란은 뭐 당연한 거고 피해 당국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스치기만 해도 이제 다 규제 대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다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력한 이제 이게 명령사라는 거고 요게 왜 의미가 있냐면 뉴욕주 법원에서 최근에 이제 하마스 상대로 그 유족들이 집단 손배소를 걸었어요. 그러면 이제 집단 손배소를 걸면은 이제 피해 보상 이건 민사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형사로 일단 잡아들이고 민사로서 이제 집단 손배소로 이제 피해 보상을 받는데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마스와 관련된 유관 단체의 돈을 다 털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하마스 지원한 테러 단체들 껍질 벗겨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돈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활동하는 또 많은 무슬림 형제단 이런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도 한 번쯤은 돈이 거쳐갔거든요. 그리고 무슬림 형제단에서 뭐 아랍 무슨 여러 가지 무슨 싱크탱크 만드는 그런 것까지 다 털겠다는 얘기예요. 그 무슬림 형제단 소속으로 친팔레스타인 뭐 싱크탱크, NGO 이런 것까지 다 털어버리겠다는 게 국세청을 동원하겠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인사 중에서 무슬림 형제단 이런 단체에서 막 자기 집 들러거리고 했지 않습니까? 백악관을 이런 사람들 다 퇴출시킨다는 얘기. 퇴출이 정도 아니야 수사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센 디렉티브가 나왔다. DOJ에서 그거를 이제 소개시키는. 그럼 큰일 났네요.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화문에 있는 그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 걸려 있는 현수막. 그렇죠. 하마스 지지하고 팔레스타인 프리 팔레스타인 그거 현수막 붙인 거 보면은 그 밑에 우리나라 무슨 당 이름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여기도 털어야 되겠네요. 자기 돈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하마스 유관 단체, 팔레스타인 유관 단체 돈을 받았다. 이거는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죠. 잡으러 가야죠. 신고해 신고.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 그 10월 7일 날 27명이나 그렇게 미국 사람이 희생을 당했는데 왜 그 전에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었는지. 그러니까 명목사건 이제 친팔레스타인 인사들이 이제 그 행정부에 많이 또 포진돼 있고 국무부나 이런 데도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면피만 했어요. 그냥 지금 SDNY라고 저 뉴욕 연방 검사에서 소송은 걸어놓은 놨어. 함의로 걸어놓은 놨는데 수사는 미적거리죠. 뭐, 야, 우리 하고 있어라는 표현만 하고 한이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그 어찌 됐든 하마스와 그 조금이라도 연결된 그런 단체들은 지금 막 다 털고 있는데 그래서 USAID가
그 지금 조사 대상이 되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뭐 통폐합시키고 막 이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아마 요 얘기가 다음 이슈에 나올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조 기자님이 그 미국의 USAID 국제개발처의 그 문제점 엄청난 예산 중에 90%가 원래 사용하고자 했던 그런데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거하고 또 USAID가 하마스와 연계되어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줬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심지어는 이 USAID의 그 자금이 하마스의 터널 공사 건축 그러니까 공사 자금으로도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전문지 탐사 보도 매체가 요즘 USAID 소식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관련 거를 이렇게 추려서 보니까 USAID가 팔레스타인 소재 시멘트 공장에 미국 납세자 세금이죠. 3억 1천만 달러를 갖다가 유입을 시킨 거예요.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USAID가 이제 그 시멘트 회사 이름이 사나드입니다. 사나드 현지 법인에다가 이제 초기 투자 자금을 했고, 요게 2016년 설립 이후에 1년 만에 팔레스타인 주식 거래소 이제 거기도 이제 주식 시장이 있나 봐요. 팔레스타인 익스체인지하고 PEX에 상장을 해요. 1년 만에. 그래서 이 사나드라는 회사 시멘트 회사 이 USAID로부터 자금 지원 시드머니를 받은 그 사나드라는 회사가 팔레스타인 그 시멘트 시장의 65%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팔레스타인 익스체인지 여기 주식거래소에서 대장주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데 어떻게 짧은 기간에 돈을 많이 벌었냐면 일단 USAID가 유관 회사들을 통해서 최초 투자 자금도 집어넣어요. 이건 납세자 돈만 뭐 3억 1천만 달러지 또 외부 기금까지 포함하면 엄청나요. 그 투자 자금을 엄청나게 몰아주고 여기서 생산하는 시멘트를 누가 사주냐면은 또 USAID의 유관 회사들이 또 사줘요. 바이백을 해줘. 그러니까 매출이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자금 세탁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러면 팔레스타인 애들이 무슨 뭐 이렇게 건설 소요가 아파트 뭐 분양을 하나 건설 안 하거든요. 그래도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1기 시절에는 C구역을 이스라엘 정착민이 계속 전착민을 짓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시멘트 소요가 없어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갔냐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그 시멘트가 전부 다 테러 지하 터널로 이제 투입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하마스의 지하 터널을 누가 지원했냐? USAID가 지원했다라는 명제가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단순히 부패 구조가 아니라 단순 자금 세탁이나 주가 조작이 아니라 이게 하마스 테러 인프라 건설 위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 준 거예요. 누가? USAID가. 그래서 이게 하나의 핫토픽으로 나왔습니다. 점점 아주 점입 가경이라는 말이 뭐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USAID 국제개발처 이번에는 이스라엘 정부를 전복하는 것까지 시도했다고요? 이 국제개발처가? 예, 뭐 바이든 정부가 뭐 팔레스타인 성향이니까 뭐 하마스 포함 피해 지원한 건 그다 쳐요. 그런데 이스라엘 네트냐후 총리에 대한 전복 공작을 레짐 체인지 공작을 했다라는 것인데 그럼 이제 배경 설명 잠깐 드리자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과 빨리 핵 협상을 맺어야 돼요. JCPOA를. 그거를 맺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네트냐후 총리가 가장 적대적이죠.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부터 민주당 정권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까지 네트냐후를 약간 좀 눈에 가시로 봤어요. 적대 세력으로 봤고 그래서 이제 네트냐후 한번 손봐야겠다. 그러니까 축출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션을 누가 수행했나?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미 국무부와 CIA의 대외 공작 기구인 USAID와 NED를 이 두 기관을 사용합니다. 자,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복잡해요. 와우. 저 왼쪽 끝에 있는 게 이제 USAID 돈 받아서 NED가 이제 쫙 풀어준 거예요. 저런 단체들을 통해서 세탁해서 들어가가지고 맨 끝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오른쪽 끝에 뭐가 나오냐면 중동 평화 네트워크가 나옵니다. 미들 이스트 피스 다이얼로그 네트워크라고 이게 미국에 있는 친중동 단체예요. 여기다가 돈을 싹 몰아줍니다. 여기서 몰아준 돈을 어디로 가냐면 이제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진이 아니라 이 두 번째 여기서 그 중동 평화 네트워크에서 받은 돈을 이제 이스라엘 현지 극좌 시민 단체에다가 쫙 뿌려줍니다. 얼마 뿌려줬냐면 1,400만 셰켈 한
달러로 환산하면 400만 달러를 지원해요. 그러니까 아까 저 서류는 뭐냐면 이스라엘 법무부 로비 등록법에 보면 저렇게 액수가 지원됐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미들리스트 피스 다이얼로그 네트워크에서 이제 이스라엘 현지 극자 단체한테 보내고 그 극자 단체가 이제 저항 HQ라는 시민 단체와 결합이 돼서 하부 또 시민 단체에다 쫙 돈을 뿌린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사진 됐고요. 그러면 이제 2023년 상반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감독님들 기억하시겠지만 네트냐후 그 내각이 출범하고 제일 먼저 개혁 과제 사법 개혁을 했죠. 그때 반정부 집회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 반정부 집회를 주도했던 세력들이 바로 이 돈을 갖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주요 공항, 교통시설, 점거 시위로 이스라엘 사회를 거의 마비에 빠뜨렸죠. 이른바 시버 언레스트, 사회적 불안을 조장했습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워페어 중에 하나예요. 선무 공작 중에 하나, 이 샤프 파워, 이 비밀 공작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집회 시위 시민단체를 통해서 USAID가 흔들어 버린 거죠. 네트냐후를 사회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저는 한국 뭐 독자들이나 이스라엘 조금 본 사람들은 저거 이스라엘 자발적인 시위 아닌가라고 착각하게 만들게끔. 근데 이게 사실상 USAID가 돈 풀어가지고 이제 이런 엄청난 집회를 했고, 이게 전형적인 레짐 체인지 축출 공작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사회 불안 요소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지전이죠. 인포메이션 오페어라고 해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언론인을 매수하고 저 단체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어디냐면 뭐 대학생 연합, 대한정부, 민주요새, 희망 인스티튜션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식자층들이 나와서 이제 네트냐후를 이제 비판을 하죠. 네트냐후가 장기 집권 독재를 위해서 사법부를 해체하는 거다. 근데 뭐 브레드 TV에서 과거 여러 차례 보도해졌지만 사실상 이스라엘 사법부는요 판결을 넘어 사실상 입법을 하는 동네예요. 입법 인사권도 행사해요. 장성 인사권도 개입을 하고 안보 정책까지 개입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어요. 이거 사법 개혁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당위인데 이거를 갖다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트냐후가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해체한다라. 이런 거를 이스라엘 언론인 이런 데에서 이제 이게 다 이 싱크탱크에서 매수된 단체예요. 그러면 학자들 언론인들 동원하면 또 누굴 동원해야 되죠? 군을 또 흔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군 단체인 USAID 통해서 그 돈 받은 단체가 뭐냐면 Brothers in Arms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공군 예비역들 소속인데 여기서 사법 개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복무 거부하겠다. 그 기억나시죠? 지난 그 재작년에 이런 그 했죠. 그 공군 조종사고 이런 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국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 CBS 방송사의 대표 시사 프로인 이제 60 미닛 있지 않습니까? 추정 60분 비슷한 거. 거기서 인터뷰를 뭐라고 했냐면 네트냐후 총리가 자기는 헬기 조종사인데 팔레스타인 어린아이를 상대로 기총소사를 하라고 명령을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허위 선동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을 CBS 같은 큰 방송사가 어떻게 섭외를 합니까? 뭐 요번 USAID에 보고서 나왔지만은 USAID 또 돈 받은 언론기관 쫙 나왔죠. 이런 데서 이런 또 선동 보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법개혁 때문에 뭐 이스라엘 반으로 쪼개지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갑자기 10월 7일 학살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부역하던 시민단체가 전부 다 이제 태세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인질 유족들을 선동해가지고 무조건 휴전, 무조건 반전, 반전 여론을 만들고 휴전하자. 전쟁 지속하면 안 돼. 무조건 휴전하고 인질 협상해야 돼. 인질 협상파가 계속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게 뉴스에 보도가 돼요. 이게 이 시민단체가 대부분 이 소속 단체들이 나온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름도 재밌어요. 부모 항쟁, 뭐 레스토크, 세븐, 리스타트 이스라엘 이런 단체에서 또 이제 반네트냐후 그다음에 그 반전 이런 여론을 또 만들어내고 있지요. 근데 그러면서 여기서 또 어떤 식으로 선동을 하냐면 아마 우리 시청자들이나 독자들 이런 프레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트냐후가 지금 정권 유지, 사리사욕을 위해서 전쟁을 지금 지속하는 거다라고 자꾸 얘기했죠. 이게 이 단체의 지원을 받는 언론인들이 이런 소위 얘기해서 프로파간다를 전 세계로 퍼지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이게 극기하는 어느 정도냐면 미 워싱턴 포스트가 이걸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지금 네트냐후는 이제 좀 축출해야 돼. 그만 내려와. 이런 얘기를 워싱턴 포스트에서 막 네트냐후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지난 전쟁 중에. 그러니까 이런 거 뭐냐면 전형적인 하이브리드 워페어를 네트냐후한테 총투여한 거예요. 그 중심에는 USAID가 있는 것이죠. 현지 정치 세력을 동원해가지고 극자 세력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기서 이제 반유대 이거 논파한다고 치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다 USAID의 어떤 선무 공작에 의해서 나온 정보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돈도 안 받고 하는 거래. 우리한테 댓글 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바보죠. 그러니까 돈이라도 받으면 오케이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이런 게 우리나라 뉴스에도 들어오고 이스라엘 욕하고 뭐 네트냐후 독재자 맨날 뭐 시온주의 뭐 카발 맨날 음모론만 난무해요. 근데 이거 다 선동입니다. 선동이고 USAID부터 오는 거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세상은 이제 지났죠. 이제 트럼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브레드 TV에서는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전쟁을 멈추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부르짖는 겁니다. UNRWA도 그렇고 유니세프도 그렇고 지금 뭐 USAID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이 국제 단체들이 NGO 단체 같은 것들이죠. 원래 그 설립 목적이 있었을 텐데도 그 목적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지금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거. 뭐 여기 말고도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지금 뭐 USAID 얘기를 하셨지만은 USAID 이 하마스의 터널 공사비까지 대주고 하여튼 뭐 이거 말고도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첨언드리자면 유니세프에도 USAID가 돈을 줍니다. 아하. 근데 유니세프 같은 게 약간 교육문화 이쪽 사업을 하잖아요. 뭐 과거에도 한번 브레티브에서 보도해드렸지만은 그 유대 사마리아 지역에서 뭐 유골 발견한다고 그럼 파면 뭐 유대인 유골이죠. 거기서 5천 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 파고 다 없애버린다. 왜냐하면 역사 전쟁에서 이겨야 되거든. 이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유대인 유적만 남으면 다 파괴시켜 버려요. 그 역사 전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누가 동원되냐? 유니세프가 동원된다라는 거죠. 이 문화 사업을 또 포장해서 공작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중에 그렇게 유니세프가 이렇게 그 저 유적을 발굴해 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관련된 거 있으면 다 트럭에다 해가지고 갖다 버리거든요. 그거를 기다렸다가 트럭을 쫓아가서 쓰레기 버린 거를 다시 주워다가 다시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관련된 유적을 찾아내서 공개하는. 그러니까 지금 역사 전쟁을 또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중국의 동북공정, 뭐 고구려가 뭐 중국 역사다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에 이제 그 소위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신뢰했던 그동안 이런 국제기구가 인바우됐다. 요거는 조금 시청자분들이 좀 분별하면서 뉴스를 보셨으면 훨씬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거라 봅니다. 할 말은 많으나.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미국의 출장을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방송 못 하고 우리 이유준 PD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